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오는 9월에 창설됩니다. 군 당국은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방어적, 공세적 임무를 모두 수행할 예정인데요. 이달 말까지 저가형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제작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날개 폭이 35m인 대형 무인기가 포착됐는데요. 현대전의 상징으로 떠오른 군사 드론인 무인기와 관련해서 송영구 한국항공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드론 작전 사령부 9월에 신설하게 됩니다. 네. 이게 신설되는 배경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대전 또는 현대의 국방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정찰이나 감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격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중요성이 커지고 또한 작년에 북한 무인기 출현 이런 것과 맞아요. 관련지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네. 이걸 대응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창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고 신설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임무를 그럼 수행하게 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이 고정익 무인기 형태, 즉 일반적인 비행기 형태 이런 걸 가지고 네. 정찰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그다음에 어떤 타격, 그다음에 전자기전, 예. 뭐 이런 정보 수집과 전자기전 이런 것도 포함하게 되고 네. 또한 드론의 탐지, 격추 또는 뭐 포획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실전 전투에도 뭐 수행이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도 봐도 되겠습니까? 대비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찰 감시 위주로 해왔는데 네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어떤 실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네. 어떤 공격용 또는 자폭용 드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의 운용이나 또 실제 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게 사령부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아시는 분은 사령부가 생겨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운용했던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대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드론봇 부대라고 있었죠. 근데 그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감시와 정찰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서 뭐 각급 부대급별로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 예. 이런 정도로 이제 감시 정찰이 운영됐고요. 예. 소형으로 멀티콥터라고 부르는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정찰하는 또 간단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거 위주로 지금은 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필요할 때는 타격이라든지 또는 날아오는 거의 탐지 또는 격추, 포획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성이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 얼마나 되고 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도 궁금하거든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 감시용으로 예. 대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단급, 그다음에 사단급, 그다음에 대대급 이런 정도는 주로 고정익 일반 비행기 형태의 무인기입니다. 이건 일찍이 2002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멀티콥터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것들도 네네.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한 7종의 한 700여 대가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발 중인 대형 무인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날개 폭이 35m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무인기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도 이렇게 큰 거를 아직까지 개발한 적은 없었는데요. 예. 아주 소형이라든가 네네. 좀 더 큰 것이 뭐 3.5m라든지 네. 뭐 몇 미터급으로 개발이 되고 운용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20m 또는 35m 네. 이렇게 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 탐지가 되었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용도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그 북한도 무인기의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예전보다는 운용 능력이 좀 더 높아졌던 걸로 평가되고 35m급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그 용도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35m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전 세계에서는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7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 글로벌 호크가 그 크기는 정도 되지 없는. 않나요? 예, 우리나라에 아직 이 정도는 없고요. 글로벌 호크가 날개 폭이 35m에서 예. 그 버전에 따라 40m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년에 글로벌 호크가 공군에 도입됐었던 걸로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대가 그 도입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것이 35m 날개 폭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유사한 급이거든요. 아. 근데 이런 그 날개 폭이 큰 거는 고고도 뭐 19km 내지 20km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정찰을 하겠다 하는 거고 장거리 장시간 비행하는 용도로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글로벌 호크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중고도 무인기라는 예. 것이 있죠. 네. 요거는 날개 폭이 25m 정도고 이게 한 24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15km 고도에서 정찰이 가능합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많이 무인기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 종류로 이런 급으로는 한 날개 폭이 25m 정도 되는 거 우전 그 세븐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실제로 그 대만 근처 오키나와 해역 이쪽에서도 그 운용을 꽤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고고도에서 20km 정도에서 그 정찰 감시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기체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성능도 좋아졌다라고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기술이 이제 좀 더 어려운 기술이죠. 35m급이면은 일반 그 비행기 이 정도를 개발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와 비행기 기체를 개발하는 설계 제작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탑재 장비들,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 다 갖춰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직 다 완성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개발 도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찰용의 무인기라고 하면은 작을수록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그럼 정찰용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거는 이제 고고도 예. 예를 들어서 뭐 19km라든지 네네. 또는 장거리, 장시간 비행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은 은밀하게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정찰하고 탐지하기는 좋은데 어떤 장거리 또 넓은 지역을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큰 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은 이제 정찰 자산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휴전선 근처에서 네. 한 20km 정도 뜨면은 만약에 글로벌 호크 같으면은 정찰 감시 능력이 워낙 좋아갖고 네네. 20km 고도에서 그 가시선만 확보가 되면은 30cm 물체까지도 식별해 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방해 뭐 산이나 이런 걸로 가리지만 않는다면 25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북한은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없겠지만 예. 그런 능력을 자기네들이 이제 보유할 것이다.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서 남쪽을 내려다 보거나 아니면은 공해상으로 해서 측면으로 해서 그 우리 그 남쪽을 더 이렇게 감시 정찰을 할 수 예. 있다는 것도 보여줄 생각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찰 무인기라고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건 어쩌면 편견이었을 수도 있었겠군요. 더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려면 오래 뜨고 그러려면은 좀 더 커도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걸 전투용으로 만든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전투용으로 치기에는 좀 커 보입니다. 아, 그래요? 전투용은 좀 날렵해야 되고요. 속도도 좀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어떤 거기에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탑재는 물론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일반 항공기라든지 또는 육상에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그럼 이 대형 무인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거기는 이제 그 탑재한 그 장비 성능에 따라 틀립니다. 아, 예. 그래서 글로벌 호크는 뭐 그 지금 최고의 그 정찰기인데요. 예. 거기에는 일반적인 카메라, 광학 카메라라는 것 말고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SAR라고 하는 합성 예. 개구경 레이더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20km 고도에서 30cm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한반도 남한 전 면적을 그 스캔하는데 즉 서치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다 하는데 한 1m급까지는 하루 내에 다 스캔해서 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자기들도 뭔가 이제 그 정찰하고 감시할 그런 능력 또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찰 그 무인기라든지 혹은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기들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까지 알려져 있는지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형 작년에 넘어왔던 소형은 아주 뭐 기술이 낮은 수준입니다. 뭐 대학 실험실급 정도의 그 무인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것들도 많이 이제 비행 시험하고 이러는 걸로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그 뭐랄까 고수준의 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저 사진이 이제 포착됐을 당시에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장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특수 장비가 이제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사진이 찍혔을 때요. 그렇다면은 시험 비행 정도는 좀 끝났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끝났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직 시험 비행을 충분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상이나 또는 네. 낮은 고도에서는 이제 꽤 비행 시험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데 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시험을 계속했다고 하면은 네. 우리 측에서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비행 시험, 기본적인 그 활주로 인근에서의 비행이라든지 낮은 네. 고도에서의 그 운용 상태 이런 것들을 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활용하려고 하는 무인기의 성격이나 뭐 크기 등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우리 군 당국에서 그 소형 정찰 무인기 100대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성격이 뭐 완전 정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겁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정찰용이고요. 예. 그거는 뭐 그 북한에서 그 작년에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무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예, 보여주는 예. 측면도 있고 네. 만약의 경우에는 대응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예. 이런 것들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예.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 대응 중에 이제 하나가 평양으로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200km, 뭐 250km 비행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소형이면은 어떤 거를 뭐 많이 싣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정찰 정도 그 수준에 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찰이라 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무엇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요거는 크기가 뭐 보통 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것들이 작년에 한 날개폭이 3m 정도거든요. 네, 되게 아. 2.5m에서 3m 이 정도면은 예. 거기에 그 탑재할 수 있는 것이 한 뭐 5kg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위주거든요. 네. 카메라하고 통신 장비 이제 이거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낮게 뜨면은 요즘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랄까 아주 아래 작은 있는- 물체 예, 예. 이런 것도 선명하게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뭐 차량이라든지 또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착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통신은 문제가 됩니다. 낮게 뜰 경우에는 이제 통신 가시선이라고 하죠.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확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 그때 무인기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뭐 우리는 10여 대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겠다 이런 발언도 하기는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전협정 좀 위반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그때 이제 저도 그거는 뭐 보도상으로 할 수밖에 예, 예. 없는데 정전협정에 좀 위반되는 걸로 그때 이제 유엔 그쪽에서 그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북한이 먼저 그 어긴 셈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군 쪽에서는 뭐 자유권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랑 대화 시작하실 때 이 드론이 현대전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예.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사상 최초의 풀 스케일 드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이 그 드론을 전면적으로 사용해서 네.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뭐 중동의 어느 전쟁이나 뭐 그러면은 그 한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타격, 뭐 국제 타격 이런 소소한 역할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선 전체에 걸쳐서 정찰을 하고 예. 또 서로 깊숙이 그 공격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무인기 또 드론이 쓰여서 그 대체적으로는 한 양측 거를 합치면 대략 10,000대 이상의 드론이 사용됐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전에서 그렇게 많은 드론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가격 대비 효용성이 좀 좋다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찰 그 능력이 우수하고요.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정찰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때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우크라이나 깊숙이 그 타격을 많이 하는 그런 드론들이 있죠. 이란의 샤헤드 136이라는 것은 네네. 보통 1,000km 이상 날아가서 그 타격이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용 드론 또 자폭용 드론이라고도 하죠. 이걸 또 사실 양쪽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그 가격 또는 비용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 100만 불 내지 200만 불 정도 합니다. 소련이나 이제 예. 러시아나 그 미국 이거에 따라서 순항 미사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란 샤헤드 136 그 자폭 드론은 한 2만 불 정도거든요. 굉장히 뭐 50분의 1, 뭐 100분의 1 가까운 걸로 물론 타격 능력은 작지만 상당한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효과는 좀 낼 수가 있어서 미사일과 이제 섞어 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탱크라든지 진지라든지 이런 걸 정밀 타격하는데 네. 어떤 작은 드론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정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그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역시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북한에서는 그렇다면은 뭐 어떤 개발하는 것이 어떤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어떤 뭐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대적인 개발을 좀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도 나름대로의 어떤 드론에 관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고고도에서의 정찰 능력이라든지 네. 또는 그
공격용, 자폭용 드론 이런 것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시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뭐 전파 방해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드론 킬러라고도 말하는 그런 뭐 소총 조준 사격 드론을 드론 킬러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발언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전장에서는 드론 킬러로 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침입 드론을 예. 그 드론으로 막아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쉽지는 않고 좀 보다 효과적인 것은 가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기 산탄같이 퍼져서 그걸 타격하는 것 이런 게 좀 가능하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용이한 방법은 전파를 써서 그 제밍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화력 훈련에서 언급해서 소총 드론으로 쏘는 것보다는 자폭 드론 같은 것으로 그 드론을 드론으로 맞추는 것이 킬러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소총형 어떤 드론, 소총 드론 또는 그 제머도 이렇게 소총같이 생긴 것들인데 그거는 근거리에서 어떤 격추를 시키거나 이럴 때는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탐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텔스 미사일 이야기하듯이 혹시 스텔스 드론 이런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스텔스 드론은 뭐 여러 나라에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그 작은 것들은 잘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지만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은 네. 레이더에 잡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애기 위해서 네. 스텔스 기능을 좀 다 넣어서 좀 더 편하게 몰래 은밀히 탐지할 수 있는 네. 이런 걸 위해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발 착수해서 조만간 그 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규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